한국도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려고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2000년 되면 벌써 20년이 됐죠. 10년이면 강산이 2번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태양광 풍력으로 강산이 2번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바뀌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정권마다 이유가 좀 다른데요. 2000년대부터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 노무현 정부 때 실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목표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대통령께서도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논의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셨던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한 30년 남았죠. 30년 뒤에 한국이 배출하는 탄소가 네트로 없어야 돼요. 지금 많은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정용 자동차에서도 배출하고 있고, 집에 차가 없다? 자전거 탄다? 그래도 배출해요. 여기 지금 사용하는 각종 조명들, 뭐 카메라, 컴퓨터, 인터넷, 전기, 냉장고, TV 등등에서도 다 발전소에 전기가 오죠. 한국의 발전소의 또 30% 정도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와요. 본인이 직접 배출하지 않아도 온실가스가 다양한 곳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트로 제로가 된다는 건 일부 나오긴 하지만 그 일부분은 나무 심는 거나 이런 것들로 상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영어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챌린징한 목표다라고, 도전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해와가지고는 될 수 없는 목표라는 거고요. 지금보다 굉장히 훨씬 열심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가 2050년 1.5도씨 목표. 그럼 한국적 상황은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립니다. 기후, 전 세계의 기후를 망치는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지표들 몇 가지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 규모로 차지하는 지위가 있죠. 교역 규모, 수출 규모. 한국은 특히나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한국의 경제 교역 규모는 11위, 13위 이 정도 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요. 전 세계로 보면 7위, 9위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7위, 9위 정도예요. 그렇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보다 온실가스 배출로 망치는 데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국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악당으로 간주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목표, 1.5도 목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한국은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개과천선하는 정도의 악당이 선인으로 바뀌는 정도의 정말 다시 태어남, 탈바꿈이 있지 않으면 힘든 목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힘들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공급이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람처럼 매년 재생되는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이런 에너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미래 에너지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도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려고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2000년 되면 벌써 20년이 됐죠.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태양광 풍력으로 강산이 2번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바뀌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정권마다 이유가 좀 다른데요. 2000년대부터 이제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죠. 노무현 정부 때 실책을 하게 됩니다.
자, 2000년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들어간 가장 중요한 제도는 발전 차액 지원제라는 제도예요. Feed-in Tariff라고 해서 FIT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Feed-in Tariff는 뭐냐면 석탄, 화력발전, 원전 등으로 만드는 전기의 단가가 킬로와트당 50원이다 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는 좀 더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100원 정도 돼요. 석탄 화력발전이나 태양광이나 만드는 전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100원짜리가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당연히 50원짜리가 팔리겠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이 될 수가 없죠. 싼 거 쓰다 보니까. 전기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발전 차액 지원제는 이 차액만큼 화력 발전은 50원, 신재생 에너지는 100원, 그러면 50원만큼은 정부가 보조해야 된다. 그럼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발전 차액 지원제예요. 그래서 발전 차액 지원제가 있게 되면 태양광 풍력이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국은 발전 차액 지원제를 훌륭하게 잘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차액 지원제를 폐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전 차액 지원제를 폐기하고요. 2011년부터 의무할당제라는 RPS 제도를 변경합니다. 자, RPS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ystem이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거든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상관없이 이 발전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발전사들한테 총량을 줘요. 몇 메가와트, 몇백 메가와트 너네 달성해라고 주고 그다음 가격은 알아서 해. 시장이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지원하는 정책인데 라고 싶을 텐데 앞에 2000년 초반에 만들어졌던 발전 차액 지원제는 태양광은 보급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50원 보장해 줄게 라고 하니까 20년 동안 안전성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서 태양광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RPS가 되게 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들쭉날쭉해요. 잘못하면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주식 가격처럼. 자,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그때 2003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판단했던 이유는 오판이었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 보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정부 보조를 줄이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RPS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제 확장이 멈춰버리게 돼요. 발전 차액 지원제 때 확 늘어났던 재생에너지가 이제 정체되는 형태를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녹색 성장을 선언을 했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앞으로 향후 한국이 60년 동안 가야 될 전망이다 라고 이제 환경, 녹색을 강하게 정부의 정책의 전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오판이 되면서 정체가 됐던 신재생 에너지가 녹색이죠. 그린이죠. 친환경이죠. 더 확산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정체가 돼요. 왜냐?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론자 출신이 아니시죠. 이분은 전형적으로 토목업자. 대한민국을 포크레인으로 산과 하천과 생태계를 파괴하면 돈 버는 사람이었던 분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은 이제 회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셔요.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웠죠. 시민사회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자, 이분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이 있었던 태양광 풍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보급이 될 테니까 그것을 필요한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겠죠? 한국은 바로 그 업체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좋은데 그걸로 돈을 벌자. 산업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에너지를 깨끗하고 친환경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관심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 때 오판에서 없애버렸던 발전 차액 지원제를 되살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원이 필요하다. 그게 10년 전에 없어져 버린 발전 차액 지원제다라는 요구를 10년 동안 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에 발전차익 지원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2017년 이후에 태양광 많이 늘어난 것들 보셨을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한계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한계 부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발전차익 지원제는 한시적으로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2년 남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거 딱 앞으로 2년만 운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한 종료한 뒤에는 모릅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심지어 민주당 내 다른 누구 대통령이 되더라도 관심 없으면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발전차익 지원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요만큼 겨우 3년 동안 태양광 정도 좀 늘려놓긴 했지만 그 제도가 굉장히 위험한 위태위태한 줄에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이런 제도 아직 좀 미흡하죠. 이걸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죠? 상설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또 마련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인식적인 기반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에 2020년 7월, 우리는 8월, 7, 8월 한국에 갑자기 이제 홍수들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홍수 피해를 많이 봤죠.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에 강원도, 경북, 영덕 지역에 홍수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자마자 보수 정당과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 일면 기사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산 깎아가지고 태양광 했더니 전부 다 산사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자, 물론 일부 산사태가 난 곳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태양광은 주로 산사태 내지 않는 곳에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거는 통계로 보면 1%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문화적, 인식적 저항인 거죠. 신재생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괜히 해가지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도 오히려 파괴하는 나쁜 일들을 현 정부가 벌이고 있다라는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공격들이 많게 되면 제도도 개선할 수 없고 동네에서 태양광 사업한다 해도 싸움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보고를 해오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실책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회 문화 인식 정치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이런 제도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게 이번 정부 혹은 다음 정부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한테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하고 똑같은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은 한국하고 어떤 부분은 유사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배울 점이 있는 나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독일이란 나라예요. 독일은 석탄이 꽤 많이 있는 나라긴 하고요. 자, 그런데 일조량도 많지 않아요. 햇빛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태양광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독일에 가보시면은 풍력발전소가 거의 전봇대 보이듯이 막 보이고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집집마다 태양광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독일은 자연적 여건은 크게 한국에 비해서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탈원전, 그리고 탈핵국가 등등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열심히 보급한 사례,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을 한 사례로 모범적인 사례로 한국이 독일을 사례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것인가 라는 데서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곳을 상업지구로 하고 공원 녹지를 만들고 전철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온건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건물 부분이거든요. 이 건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므로써 단열을 단열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 이제 온건히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